최근 들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예금 잔고가 줄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하는 시각이 참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짓눌렸던 화폐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새 정부 들어서 해소됐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 빅테크주들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펀더멘탈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7월까지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워버링 마켓 오르내리는 이런 그 지루한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해 줬는데요. 사실 오늘은 어제 반등이 지속되지 않고 오늘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그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게 통제권이 완화되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하 같은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이런 체제 가지고는 경기 부양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중국이 증시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떨어지고 한국 증시가 어제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 뭐 글로벌 제조업진이 리치먼드 연준 지수니 주택 관련된 지수들이 월별 지표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던 것도 장 초반에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졌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에 미국 증시의 최대 관심은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를 관련된 나스닥 지수가 되겠죠. 오늘도 나스닥 관련돼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스냅이 넷플릭스에 이어서 어닝 쇼크가 기록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빅테크 주가의 급락을 어떤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오늘 그 외신에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재미나다고 볼까는 파월 의장이 브레이너 이렇게 그 부의장이랑 같이 해서 페드 체제가 완비됐다 하는 그 외신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신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체제에서 완비된 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브레이너 이사는 리나 칸에 이어서 반독점 규제를 좀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테크래시 문제.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그 임금도 증가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삼고 현상을 맞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가 독점력을 이용해서 전가시키면 기업들이 어닝이 소위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겠습니다는 이게 뭐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면 고스란히 안하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프라피스는 이꼬르 ኳ인티티 매출액 빼기를 코스트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스냅 같은 이런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이렇게 그 주가에 이렇게 관심이 했던 것은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시청자분한테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잘못된 이렇게 그 추천에 이어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 테슬라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우리가 그 3월 주식 분할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이든 정부가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때에 있어서는 이 역할을 못할 때에는 기업 자체의 어떤 수익 구조와 관계없이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 오늘 7% 가깝게 떨어졌던 것도 이렇게 서학개미분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식 투자에서 단순히 뭐 자산 모델, PER 뭐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쪽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식가치 평가 모델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뉴노멀 주식가치 모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낙폭을 키우다가 다우 지수가 막판 들어서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이슨 퍼머의 발언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그 다보스 포럼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진행돼서 그런지 세계 주요 인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문제, 코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보스 포럼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는 국내 언론이 다보스 포럼을 좀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다보스 포럼 하면 굉장히 크게 다뤘는데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세계적 석학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다보스 포럼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지금 다보스 포럼의 그 내용에서 보면 경기 침체 문제지 않습니까? 일제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그 테라라든가 루나 사건에 의해서 사실 코인에 관련돼 있어 이제는 쓰레기다.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M다운 패그다 해서 빅빅 사이즈 패그다 해서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그 알트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은 쓰레기다 하는 이런 입장을 라가르도 총재도 그랬고 그다음에 크리스틴 게오르그바에바 IMF 총재도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바뀐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증시 입장에서는 관심이 됐던 것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앤리스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제이슨 포럼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하버드 교수입니다. 전 오바마 정부 때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의장 시절에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포먼 하버드 교수가 sacrifice ratio, 희생률, 우리나라 말로는 희생률이다. 그러면 이 희생률은 뭘까 하는 측면을 보면 인플레를 지금 1% 낮추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최대 가진 1%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은 희생해야 된다. 필립스 각선에서 희생해야 된다. 한 6% 정도는 회복해야 된다. 많이 회복하죠. 고용을 회복한다는 건 성장이 훼손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인플레는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쉽게 잡히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쪽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sacrifice ratio.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게 지금 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도 이제 우리가 IMF의 입장 변화를 한번 이번 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는 세계 경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를 위해서 각 회원국의 인플레를 최대 억제를 하는 게 권유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계 경제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웰스펙트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노동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지속 가능한 기반이 이렇게 그 확충이 돼서 경제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춰서 주가 띄우고 부동산 띄우고 이렇게 경기가 보이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타이월 에스펙트 역자선 효과에서 푹 꺼진다, 푹 꺼져. 푹 꺼진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IMF 입장에서도 올해 4월 이후서부터는 자, 인플레 이거 잡기 위해서 급진적 출구 전략 추진하면 결국 경제 성장이 푹 꺼진다. 경기 침체. 이것도 좀 감안해야 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내 손에 소득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침체도 감안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 IMF라든가 오늘 김현석 특파원에서도 페드 내에서도 급진적 출구 전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리 출구 전략의 속도 조절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IMF, 그다음에 하버드 학계, 그리고 페드 내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출구 전략의 이렇게 완화 소식 이런 것이 장후반에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를 결국은 반등세로 올려놓은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국내 외환 시장에서 파동이 일고 있는 화폐 개혁 문제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새 정부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왜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궁금했죠.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 전이었었는데요. 이때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갔습니다. 이때 국내 증권사,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때 환율이 그 급등하는 걸 편승을 해서 환율이 1,300원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제2의 외환위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환율 수준이 1,290원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들의 이것저 1단계, 2단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피드랑 같이 자막을 통해서 1단계, 2단계를 보겠습니다. 왜 정상적 수준이냐 하면 2020년 3월 달에 국내 유수의 CEO라든가 이런 CEO라든가 회장께서도 코로나 사태 노바디 노스에서 기축통합분이 갈 곳이 없다. 달러 투자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기 상황이 과거와 똑같지 않다. 지금은 질병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하면
상품의 이동, 모드 이동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원달러 환율이 대부분 1,300원 이상 갈 것이다. 뭐 회장에 이렇게 발언도 있었습니다는 환율이 푹 꺼졌던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1,285원에서 작년에 1,080원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질병 바이러스 문제는 백신만 하면 인슐레이션이 나이카타마이즈를 이렇게 연결되니까 모든 게 정상화되죠. 정상화되니까 환율도 1,290원이니까 코로나 직전에 1,280원이 1,290원. 아주 정상적인 수준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편성해서 우리나라에 마치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도 그냥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이런 증권사의 그 페이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극히 정상적 수준이다. 너무 불안하게 보지 마라. 자, 어제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00원 넘을 것이다. 보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너무 이렇게 그 시류에 타서 오히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증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 잉크 마르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푹 꺼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 무역 적자도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외환 수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자본 계속 이탈하죠. 아마 외국 자본 여기 이탈 규모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67조 원, 문정부 내내 67조 원, 코로나는 문정부 때 이렇습니까? 그리고 3월 FMC 회의 이후에도 지금 12조 이렇게 됐거든요. 외국 자본 이탈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7%대로 아주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높아도 안 되면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금융시장의 폐쇄성,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우려참 될 만큼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환율을 종전에 보면 이 신임정지에서 비둘기였다가 지금 또 인플레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매파로 더 서니까 이 익스펙테이션 형성이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이성적 행동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그렇게 금융사들이 보유채권이 많은 그 기관들이 지금 아주 혼절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도 우리 외국 자본이 이탈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경상거래사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증시에서 이탈되고 채권에서 이탈되면 경상거래사에서 우리가 돈을 버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 경상거래사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수지야 크게 이 외화 캐시플로우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쌍둥이 적자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도 문제가 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왜냐? 쌍둥이 적자 이래선 트윈 데피시트 시어리기스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케인즈언의 투자와 저축 이론에서 보면 이렇게 무역 적자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요인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가 올해 들어서 5월 20일까지 최근 통계입니다.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아마 이 속도로 보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환율도 올라가고 있지. 달러는 강세되고 있지. 캐시플로우는 악화되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달러 보유고 달러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1,300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1,260원대로 푹 꺼질까?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캐션을 마크를 그리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께서 이 요인을 좀 설명해 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다른 측면에서 왜 달러도 강세되고 캐시플로우도 악화되는데 무슨 요인이 있길래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푹 떨어질까? 원화는 강세될까? 이런 집장을 지금부터 한번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간 것을 보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꼽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외환 딜러가 네. 사실 그런 쪽에 환율이 1,290원에서 1,260원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한미 간의 통화 스왑 문제가 얘기는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건 아니고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통화 수합은 사실 그 페드가 지는 겁니다. 페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보면 나름대로 이런 건 있겠죠. 왜냐하면 문정부 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미 통화세 협정을 체결하다가 자 작년 말에는 필요 없다 우리가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편익에 의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대의 신뢰도를 떨어지고 정작 상시적인 통화세 협정의 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낙인 효과 부담이 돼서 사실 체결하기 어렵다. 이게 새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시적인 통화세 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하드 파워 마켓, 소프트 파워 위상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자유로움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하나 떨어뜨려 놓고 자 이거 규제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는 완화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집권당이 해당되는 그때 당시 집권당이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했다 하지만 오늘 한번 한국경제신문에 이면 보십시오. 다주택자의 그 세부담은 더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꽁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시적인 통화세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말 한마디 나왔다고 해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만큼 원화가 강세가 이렇게 될 만큼 외환불안이 금방 쓰러질 만큼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통화수합, 상시적인 통화협정 얘기는 잘한 얘기다. 불안감을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든지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워낙 제2 얘기 나오다 보니까 브리핑할 때 김태효 국가안보경 한미 통화 수합에 불안하니까 이 수합을 표시하고 관계를 표시, 한미 외환 관계다. 이러면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뭐든지 목적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이지 한미 외환 관계라는 표현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해외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보여주는 것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특별한 요인은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 달러 예금 잔고가 왜 이렇게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 예금리가 떨어질까? 그 요인을 보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는 외환위기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마다 환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달러를 사두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PB들이 불안하면 달러를 사두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우리의 그 민간 차원에서 달러 보유 비중을 이렇게 보면 GDP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 달러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외환위기를 한번 치른 거에 대한 낙인 효과입니다. 뭐든지 위기 치르면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문정부 내의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불안감이 증폭돼서 이렇게 사실상 달러 예금이 지속적으로 그때 기복이 있었습니다는 예금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던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이 작년 10월에 시작되면서 각종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보다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시기적으로 그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달러 예금 잔고도 그때 뭐 급진적 출력 전략 페이드가 나왔습니다는 예금 잔고가 1,030억에서 지금은 850억 달러 확 줄었죠. 사실 그 이후에 달러 강세라든가 원달러 급등세를 가면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 이렇게 작년에 1,080에서 정상으로 간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해서 여기에 1,082원 내부에서 사실 달러를 산 사람은 1,290원 정도에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달러 예금 잔고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2017년에 일부 증권사가 주도했던 사실 GBK 글로벌 브로커리지라서 해외 주식 투자 이쪽으로 창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우리 예금 잔고가 굉장히 어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해외 투자를 다변화시켰던 긍정적 측면 이런 것과 함께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만만치 않게 국내 시장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데 달러 예금 잔고 줄어드는 게 새 정부 들어서 화폐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 예금 잔고가 늘어난 요인에 있어서는 사실 그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 달러 화폐 개혁 문제는 우리는 리디노메이션 화폐 거래 단위 축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이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의 회계 단위든가 금융시장 보면 이제 저도 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앵커도 뭐 가끔 말씀하실 때 경이라는 단위도 쉽게 쓰시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최고 건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화폐 개혁은 단위는 아닌데요. 1973년에 만 원권을 동원하고 도입하고 2009년에 이명박 시대에 5만 원권 도입했습니다는 화폐 개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본다면 화폐 개혁이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에선 진행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화폐 거래를 좀 축소하자 하는 쪽에 리드로베이션 얘기는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국민들의 통화 분위기에 돼야 되는데요. 부동산 투기 심어져, 뭐 심어져 하니까 안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이 아주 국민의 입장에서 화폐 개혁이라는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앵커도 지금 방송 전에 그랬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직견이 높으니까 화폐 개혁 가능한데요. 이게 비전문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 당시의 여당, 문재인 정부의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마치 비전문가가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자기 얼굴을 띄우기 위한 이게 화폐 개혁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예금 잔고가 굉장히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달러 예금 잔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확신하지 않겠느냐. 달러 개혁 문제, 화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에 의해서 예금 잔고가 달러 강세, 원달러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화폐 개혁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뭔가 이런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불안할 때는 또 고집병일수록 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다소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화폐 개혁 문제, 이런 문제는 2000년서부터 그때 집권을 누가 했는지는 한번 시청자를 판단해 보시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잊을만하면 이 화폐 개혁 문제, 리저메이션 문제가 그것도 비전문가에 해당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관심이 높은 만큼 이 문제를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면 그만큼 명확한 입장을 보일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 들어서 뭐든지 명확한 입장을 이렇게 확신하게 자신감 있게 예고하고 있습니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대못을 막다라는 측면에서 M 다운 패그, 빅 사이즈 패그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대못을 쳤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쓸데없는 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 희생 비용을 많이 치른다. 꼭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근 들어 원달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 분석, 또 화폐 개혁에 대한 또 앞으로의 영향 그리고 해석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